지금 부동산에서 네.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가 아, 정책, 네. 그리고 금리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 네. 집값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네. 우리가 둘 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는 하네요. 어. 뭐 둘 다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죠. 근데 저는 그 대상자별로 중요한 키워드가 다르다고 봐요. 현실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다. 그럼 그분들 선택지는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요거밖에 없잖아요. 네. 집을 살 때 분명히 대출을 해야 될 거거든요.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?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. 그렇지 않을까요? 정책적으로는 다 풀려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집을 안 사고 임차로 거주한다. 근데 임차 중에서 전세를 거주한다. 뭐가 제일 중요할까? 전세 대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. 근데 이제 만약에 대출을 안 하고 산다?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중요하겠죠. 근데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하니까 금리가 더 중요할 거고요. 월세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하잖아요. 네. 그냥 뭐 3천에 뭐 150 이렇게 내니까 그 경우는 그 월세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. 이게 얼마나 본인한테 저렴하냐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주택자에게는 금리가 1순위고요. 2순위가 그 임차료예요. 임차 가격. 그게 전세 가격이든 월세 가격이든 대출을 안 했을 때.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. 자,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면 무주택자가 집을 살까 안 살까? 만약에 금리가 2% 내려왔어요. 네. 그럼 다 집을 살까요? 돌아봤는데 전세가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. 지금처럼 계속. 안 살 것 같은데요. 굳이 안 사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금리가 낮아도 전세가 낮으면 이거 왜 굳이 집을 사? 전세가 낮은데 이렇게 할 거고요. 그리고 그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. 전세가 쫙 올라가는데 금리가 낮으면 그러면 금리가 낮으니까 뭐 전세 대출 조금 하지 뭐. 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된다. 그럼 역으로 무주택자에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정책이에요. 이 되게 아이러니하죠. 1주택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분들은 기존에 집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. 아, 이 집을 팔아버릴까? 손절할까? 아, 아니야. 그래도 보유하자. 지금 이게 고민이거든요. 그때 제일 중요한 건 금리죠. 대출을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리고 옛날에는 금리가 낮았는데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매달 나가는 이 비용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. 부담스럽고. 그래서 1순위가 금리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분들 중에서 대출이 없는 분도 있겠죠. 뭐 다 갚았거나. 그분들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금리가 아니겠죠. 이분들은 어쩌고 보면 나중에 내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. 뭐 항상 그 로망은 있으니까.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정책이죠. 근데 충분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많이 됐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그냥 심리적 압박감 요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있죠.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뭐 좀 세법이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고민은 이제 두 가지예요. 기존 집을 팔까 말까 아니면 이걸 뭔가를 더 살까 말까 지금 이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고민되는 건 매매 가격이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더 고민일 거예요. 뭐 역전세가 나고 또 전세금 내줘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세 안정화예요. 전세 가격 안정화. 이게 최대 이슈고요. 두 번째는 금리죠. 왜 그분들이 아무래도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게 중요하죠. 그래야지만 숨통이 트이면서 뭔가를 좀 더 사볼까?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금리도 중요해요.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아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? 1순위가 금리다. 두 번째가 아까 뭐 전세 가격 또는 월세 가격도 중요하다.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금리가 중요하다. 그리고 일부 심리도 조금 중요하다.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는 금리가 1순위다. 그 다음에 조금 더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책이 중요하다. 그래서 키워드가 개개인별로 좀 다 달라요. 아, 잘 모르겠고 정책이랑 금리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? 라고 하면 지금 걸 써물 해보면 그래도 정책보다는 지금은 금리가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죠. 그래서 내가 이걸 이걸 할까 말까 측면에서는 금리가 키를 쥐고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어디까지 할 수 있지에 대한 키는 정책이 쥐고 있어요. 특징이 약간 다르죠. 영구님,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네.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면 네. 정책만으로 네.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겠네요.
정책만으로 기대하기 어렵죠. 지금 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심폐소생술밖에 없어요. 이걸 한다 해서 무주택자는 움직이지 않아요. 왜? 제일 중요한 게 금리니까. 심지어 1주택자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정책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는 시기 아닐까 생각하고요. 이 기조가 좀 바뀌려면 정부에서 이 기축 시장에 대한 좀 완화 정책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연구님, 근데 정책이 없다 생각하고 시장을 네. 바라봐야 된다. 네. 이게 좀 무슨 뜻일까요? 너무 정책이 완화로 가니까 정책이 뭔가를 풀어주니까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일단 얘 제껴놓고 각 대상자 입장에서는 뭐가 정말 중요할까 보면 그게 더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더 잘 보인다는 소리예요. 근데 그 이유가 아직 기축 시장에 대한 정책이 안 나와서 그렇게 네.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. 연구님, 근데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네. 막 금리가 낮은 특판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특례 보금자리론? 특례 보금자리요. 뭐 네. 그런 것처럼 금리가 낮은 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네.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잡아주면 이런 정책은 또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? 효과 크죠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아니에요. 금리에 대한 변수가 이제 사실 작용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죠.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. 네. 사람들은 정책을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금리에 관심을 가지거든요. 근데 정책이 금리를 낮춰줘서 저금리로 뭔가를 제공한다, 대출을.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죠.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구에게나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늘 구멍인 경우가 많아요. 뭐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주택 금액이 뭐 높아서 한도가 넘어가서 또 이건 안 해준다거나 또 뭐 DSR 적용받아서 안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적용 안 된다고 하면 효과가 좀 미비할 거고 그게 정말로 좀 다수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효과가 진짜 이건 있겠죠. 또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. 네, 네. 어디까지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연구님, 근데 만약에 네, 올해 내내 규제가 계속 풀리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제 연말부터 네. 금리 인하를 한다고 이렇게 좀 시그널이 나오면 아, 다시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네, 좀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.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을까요?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정말로 회복할 가능성은 다분히 생기죠. 네,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변수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미분양이고요.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에요. 아무리 금리가 인하되고 정책적으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시장은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분양 시장은 미분양이라는 수치로 말해주고요. 기축 시장은 결국 수요 공급에 의한 전세 가격이 또 무슨 말을 해줘요. 그래서 만약에 미분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? 분명히 그분들은 할인 분양을 할 거예요. 그러면 기존 집값을 다 끌어내리거든요.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집 사는 걸 꺼리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미분양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들이 그냥 청약 취소하고 통으로 그냥 다시 임대 줍니다. 그럼 그 물량 전체도 전세에 나오거든요. 그럼 또 저렴하게 또 물량이 또 깔리겠죠. 그래서 미분양이 좀 없어지는 것도 꼭 필요하다. 변수 중에 하나가. 두 번째 변수는 전세 가격이에요.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는데 전세가 계속 저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럼 사람들은 집을 잘 안 살려고 할 거예요. 왜? 너무 좋으니까 전세 사면. 금리도 낮은데 전세 대출해가지고 낮은 금리로 전세 살 수 있다? 제일 좋은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이 금리가 내려감과 동시에 반비례하면서 빠르게 반응하느냐. 이게 중요한 변수죠. 근데 물론 전세 가격은 되게 좀 복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봐지긴 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미분양, 전세 가격. 이 두 가지를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연구님,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각 변수들의 중요도가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각 변수들에 대해서 좀 네.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우리가 무슨 완화 정책 나왔다고 하면 와 이제 드디어 됐다. 뭐 집값 올라가는가 보다.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뭐 좀 규제하는 거 세게 놨다고 하면 부동산 끝났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네. 근데 사실은 가격이 정책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. 너무 그냥 변수 하나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부동산은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구나.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. 네. 너무 어려울 거예요.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.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훨씬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사람에 집중하라. 그냥 사람을 보라.
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잖아요. 이 선택에 의한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. 이런 거죠.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. 그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3자의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죠. 아, 정부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? 좀 슈크없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저걸 하려고 할까? 저게 뭐 때문에 하는 걸까? 생각해 보는 거고요.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행동을 바꿀까? 1주택자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정말로 다른 행동을 할까? 다주택자는 어떨까? 이렇게 그 사람을 포커싱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근데 이제 그냥 변수들이나 어떤 다양한 요인이나 이거는 요인이 한 개가 아니라 5개, 10개가 되는 순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해서 이 가능성의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잖아요. 오히려 사람은 몇 명 안 돼요.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나리오가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이렇게 되거든요.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. 이게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냥 멍하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연습, 그 습관이 들여지면 저는 더 좋은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결론은 사람에 집중하라. 네. 병구님,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. 조금 깊게 들어가 보니까 네. 인문학이랑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사람이 선택하는 거니까요. 맞습니다. 맞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공학도보다 인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 부동산 더 잘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피스!